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겨울이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보여요. 네, 아주 사방에 하얀 겨울 정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많이 평화로워요? 예, 평안합니다. 아주 좋습니까? 네. 마음이 이제 평화롭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잡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런 점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불필요한 티가 있나 이런 거를 보고 그것을 좀 닦아내는 그런 자리죠. 그 잡티라는 것은 이제 쓸모없는 생각이죠. 나만의 생각, 그리고 치우쳐진 생각.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좀 자기만의 세계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는 분이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물론 그런 긍정적인 사고는 좋아요. 그런데 잘 될 거야 라고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준비를 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는 유빈무한이라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물어보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겸허한 자세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만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고 막 그러다 보면은 현실하고는 이제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내 생각에 편협된 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흐름에 유연하게 내가 대처하고 따를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것을 흐름을 잘 따른다면은 이제 이렇게 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행에 우리가 생활을 하자 이거죠. 이 흐름과 거꾸로 하게 되면은 역행이죠.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순행을 하면은 순행즉 낙이죠.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흐름을 따른다는 거. 흐름을 따르면은 힘이 안 들면서도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름을 따른다는 거는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거고 외부의 힘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흐름을 따른다는 게 내가 사장인데 내가 종업원을 못 믿어요. 내가 다 해야 돼.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부지런한 사장님이 있어요.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그런데 창고 열쇠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인데 창고 열쇠를 이렇게 맡기지를 못해요. 못 믿어서. 직원을 못 믿어서.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또 저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또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맡기라고 그냥 직원 중에 그래도 좀 믿음이 가는 직원이 있지 않냐면 그래서 그 열쇠를 이제 맡겼죠. 그랬더니 이제 항상 그 사장님이 4시, 5시에 출근했었는데 맡기게 되니까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에 이제 자기는 운동 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 직원에게 맡겼더니 그 직원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셔가지고 더 충성스럽게 일하고 서로 더 좋아졌거든요. 회사도 지금도 단단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좀 알릴 수는 없지만은 불필요한 것까지 내가 이 일을 다 이렇게 관장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상대의 힘을 활용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순행이라는 거는 내 힘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이제 믿고 맡기고, 심지어 그 전쟁에 있어서도 이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런 얘기겠죠. 내가 모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순행이죠. 그래서 순행이 되려면 항상 인정하는 마음 자세가 이제 중요하겠죠. 항상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존중하자.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면은 나도 존중받고, 그러면은 또 이런 이제 순행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역행이라는 건 거꾸로 가는 거죠. 자기만 잘난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일을 다 내가 떠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순행의 생활을 하자. 그러려면 이제 생각이 유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상담을 한 내용 중에 이제 어느 그 이제 미스인데 그 연애를 하다가 그 이제 남자로부터 이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니까 막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따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 보내줘라. 그게 훨씬 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훨씬 좋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나는 2개월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2개월. 모든 사람들이 2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제 조금 좋아서 뭐 이렇게 여자친구든 뭐 누구든 간에 좋아했다가 나의 실체를 아는 순간 다 이제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비하와 자기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2개월짜리라면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2개월을 넘기지 못하느냐? 나의 그 본체를 아니까, 나의 본질을 아니까 내가 굉장히 예절이 없고 뭐 싸가지가 없고 이런 걸 아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니냐?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해봤죠. 과연 나를 싫어하는 거냐? 구분을 해봐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지, 너가 말한 그대로 너가 싸가지가 없다, 소위 예절이 없는 나를 싫어하는지 이거를 잘 봐라. 그러면은 정말 나를 싫어하느냐, 아니면 예절이 없으면 싫어하느냐, 이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나를 그냥 싫어할 수 있냐. 우리가 사람들 봤을 때요, 난 저 사람 그냥 미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파고들어 보면은 그 사람을 싫어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그냥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사람이 존중하고 포용하고 예절을 지키면은 사람과 오래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예절이 없게 되면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잘못 산 건 나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예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도 역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굴 봤을 때 그 사람이 매너가 있고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면은 오랫동안 사귈 수 있지만은, 예절이 없다면 부부를 하더라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살았는데 예절이 없어요. 전혀 자기 일을 안 해요.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예절이 있냐 없냐가 인간관계를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싫어한다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예절을 지키면은 내가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만 생각하냐. 내가 그러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바란다면은 내가 먼저 예절을 지키고 존중하고 잘 웃고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관계가 악화가 되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남이 나를 이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결별을 얘기했을 때는 따지거나 가서 대들거나 싸우거나 너 말이야 단물순물 다 빨아먹고 말했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물론 그런 좋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름답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래도 내가 이별이라 하더라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보다 진도를 더 나갔더라고요. 진도를 아주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나에게 사랑을 했던 거 아니냐고. 정말 내가 매력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려면은 어떤 남자가 나하고 연애를 하겠냐고. 아무리 바람둥이를 하더라도 매력이 없는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소위 건드린다는 얘기가 그렇지만 접근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감사하자. 그게 감사하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지금 이 동시대에 나와 이 하늘 아래에서 같이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쉰다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냐. 감사하자.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날리라고 그랬더니 문자를 잘 못 쓰겠다고 제가 문자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써라. 그래서 문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빠 감사했어요. 이제까지 잘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런 문자를 이제 보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보내줘라. 예절을 지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다더라도 너에 대해서 되게 아름답게 간직할 것이다. 만남이 아름다웠다면 이별도 아름답게 끝내라. 그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 해도 그렇게 끝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많은 거지. 여기서 울고불고 따지고 욕하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건 끝장이 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아가고 있는데, 저게 참 청춘 남녀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또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게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는 게 항상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예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설령 상대가 나에게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왔다 하더라도 나는 해석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그 친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혹시 얘가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보내주기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항상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어떤 현상이 오든 간에 내가 늘 이제까지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내가 이제 아픔도 없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상대를 존중하기보다 상대를 이제 막 나쁘게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칠정의 마음이 앞서서 그런 건데, 왜냐면은 헤어졌을 때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나쁜 놈이
그 나쁜 놈이 나를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나는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악한 면을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 마음은 편안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저 악한 놈, 내가 왜 저렇게 재수없는 걸 만났을까? 결국 또 이 심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더 결국은 내 마음이 더 파괴가 되는데,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내가 부족하고 나에겐 과분하다. 이렇게 하면 나도 발전이 되고, 그리고 아, 참 좋은 사람이 나를 한때 사랑한 거야. 이러니까 내가 상처도 없는 거죠. 처음에 내가 나쁘다고 인정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했을 때는 편안한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설정은 결국 자기 마음의 평화에도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실제 현실이라는 것이요, 뭐냐 이거죠. 현실이라는 것이 현실에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할 뿐이거든요. 그 현실이 꼭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든지 폭력, 또 강도, 강간, 그런 건 그 자체로 이미 나쁜 거죠. 거기에 무슨 해석을 좋게 하겠습니까? 전쟁, 살인,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그 자체가 악이 된다는 거죠. 정당 방어가 아닌 폭력, 먼저 상대에게 가하는 거, 물리적인 거, 그런 건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건 틀린 일이라는 얘기죠. 그거 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선악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그게 선하고 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어졌을 때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실망을 했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냐고, 나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걸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그렇지만도 않는 거거든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요, 해가 서쪽으로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가 떠서 만물을 비출 때에 그 해의 마음은 무엇이고, 해가 이제 지는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 만물이 잘해서 해가 뜨고, 이 나무와 초목이 다 잘하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해가 지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만남과 이별이라는 거는 꼭 내가 못된 일을 해가지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죠?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거고, 나무도 그렇잖아요. 번성할 때가 있으면 낙엽이 떨어져 지금 가을처럼 있는 거고, 그냥 이치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 떠났을 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뜨겁게 달아올 때는 이제 아침 해가 뜨는 거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건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지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선이냐 아니냐, 잘못이냐 잘한 거냐, 이런 식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요, 또 이제 많은 가족 관계에서도 그랬을 때 만나고 헤어지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왜곡을 하고 뭐 배신을 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다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배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신이라는 말은 내가 더 많이 그 사람에게 뭐를 요구하려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원망해서 하는 소리이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하면 됐던 건데 필요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다가 못 얻어서 이제 그런 배신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하고 선악을 빼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진짜 자꾸 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모든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해석을 해버리고 따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역행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근심 걱정이 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행의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네. 먼저 볼까요, 구절을? 그러면은 우리 청년님께서 먼저 읽어주세요.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쫓으면 그 복이 스스로 두터워지리라. 네. 그 위에 끝은 했던가요? 예. 그래요.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쫓으면 그 복이 스스로 두터워지는 했습니다. 너그럽다는 거. 그게 이제 모든 일에 너그럽다. 그렇죠. 모든 일에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단 아까 말씀드린 그 극단적인 예외사항 강도를 하는데 너그럽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좀 엄하게 대해야죠. 그런 거 빼놓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사의 종관이면은 기복 자원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복이 두터워지냐 이거죠. 누구의 복이 두터워지겠어요?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쫓으면. 그렇죠? 내 복이 두터워지는 거죠. 그래서 너그럽게 쫓는다는 거는 항상 모든 현상을 예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해석한다는 거는 인의 예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못 이룬 것, 못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 내가 살아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쫓으면은 복이 두터워진다. 왜냐? 그러면 내 마음이 잡티가 없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물의 이치를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런 인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뭐 사업을 하더라도 잘 될 것이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해서 너그럽게 대하자. 이제 만사종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점동환님께서 읽어주세요. 태공이 말하기를 남의 이발을 갈 때에는 성을 고쳐 씻지 말고 남의 오염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셨다. 그 밑에 태공이 다른 사람을 먼저 하려고 했대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위에 구절이요. 그 위에 구절이요. 태공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먼저 알려고 하고 먼저 스스로를 해야 되거나 남은 해치는 것은 도리어 스스로 해치는 것이나 이를 너무 남에게 있는 뭔지 자기의 이름이 어려워지니까 고하셨다. 네, 그래요. 다른 사람을 먼저 알려고 하거든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헤아려보라고 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피를 먹으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 그렇죠? 남에게 이제 뭐 비방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더럽지 않느냐. 그래서 나에게 해로운 거를 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남을 비방했을 때 그게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알려고 하면 먼저 스스로 헤아려봐라. 스스로를 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헤아려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항상 낯빛을 원하게 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이치가 너무나 그 분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참 분명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막상 그 현장에 가고 실전에 임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이 잘나면은 공격하기 바쁘고, 남이 날 좀 이해를 못 해주면은 막 화내기, 그런 화풀이나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아주 세계에서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바라는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참 이걸 다짐을 하고요, 결심을 하고 그래도 현장에 가면 또 무너져요. 참, 사람의 이 칠정이라는 마음이 독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고 닦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1000번을 읽게 되면 좀 마음이 만들어져요. 100번 읽어도 잘 그 감흥이 안 옵니다. 1000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0번 읽다 보면 이 말을 애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체득이 되는 거죠. 그냥 아는 것과 내가 체득을 해서 내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봅시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손님들이 오면 잘해야 되잖아요. 식당에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은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활짝 웃잖아요. 자, 그 왜 그러겠냐 이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무슨 속상한 일 있어도 손님만 들어오면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해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물론 이제 장사를 잘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그게 체득이 된 상태예요. 체득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나쁜 일이 생겨도 손님이 오면 나는 웃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에게 배울 점이에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집안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누군가 애를 쓰게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은 활짝 웃는 거. 이미 습관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지만이 이제 나는 변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구절을 우리 양산. 예, 그렇죠. 다음 그러면 천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 모든 희롱하는 것은 이익됨이 없고 오직 부지런한 것만이 공이 있느니라. 네, 모든 희롱하는 것은 이익됨이 없다고 했어요. 예. 오직 부지런한 것만이 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발전적인 거에 이제 우리가 힘을 쓰자 이거죠. 희롱하는 것이 뭐 남 얘기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뭐 이익이 없지 않느냐. 남 얘기를 하면서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내가 좀 더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그런 일례로서 본다면 괜찮죠. 그런데 그 남의 얘기하면서 뭐 비방하기 바쁘다면 이익되는 게 없다는 거죠. 오직 부지런한 것만이 공이 있느니라. 부지런하다는 거는 내가 할 일에 충실하는 거죠. 내 일을 하는 거죠. 내일 내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 만수하는 거. 그러면은 결국엔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포스님께서 읽어주세요. 희공이 말하기를 남의 외밭을 갈 때에는 신을 고쳐 쓰지 말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셨다. 네, 참 우리가 그 조심해야 할 행동이 이런 거죠. 나는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의 이제 오이밭을 갈 때는 신을 고쳐 쓰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뭐 유명한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누군가 이제 내 친구가 좀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의 그 동기 동창일 뿐이에요. 고등학교 친구이고 같은 학급반 친구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둘이 모종이 있을 거다. 그러면 흥분이나 오해는 일으킬 필요가 없이 그렇다고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외밭에 신을 고쳐 맨 거다. 어떤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쓴 거다. 이렇게 내가 그냥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은 뭐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유만만님께서 읽어주세요. 대행에게 이르기를 마음 편할지언정
육신은 수고롭지 않을 수 없고 돈은 즐거울지언정 마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육신은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 허물어지기 쉽고 마음이 걱정하지 않으면 주색에 빠져서 행동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평온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겨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데서 생겨 시름이 없으니 평안하고 즐거운 자가 근심과 수고로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고 하셨다. 네, 좀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은 편할지언정 육신은 수고롭지 않을 수 없고 돈은 즐거울지언정 마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이제 마음과 몸이 좀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실제 몸이 너무 편안하면은 마음도 이제 그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몸이 수고롭다. 몸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잡념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마라톤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잡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요 몸을 많이 움직이면 잡념이 끊어져요. 왜냐? 잡념이 들어올 그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산을 오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여러 사람이 갈 때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주변 얘기도 하고 가는데 한 7분 후서는 올라가면 숨이 헉헉 찼거든요. 얘기가 끊어져요. 그다음부터 얘기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서로가 7분 후서부터. 네. 근데 그때의 기분이 참 죽여주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 정상에서 또 정상으로 뭐 이 봉우리를 따라서 이어지잖아요. 그때는 또 삼삼하죠, 기분이. 예.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면은 몸이 힘들면 이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항상 운동도 하고 좋은 취미도 가지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뭐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취미를 가진다는 거는 잡념을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그 마라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한 5km까지 잡념이 나옵니다. 내가 20km, 30km 넘어가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30km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드는 생각이 딱 하나 있어요. 2.5km마다 이제 급수대가 있거든요. 물이 있습니다. 2.5km까지 일단은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는 30km 넘으면 모든 이 몸의 상황이 아주 극도로 이게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기 때문에 그 뛰는 순간에는 뭐 누가 나를 뭐 힘들게 했고 내 생활이 뭐 어떻고 뭐 가족관계에 누가 뭐 어떻고 이게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오로지 2.5km 가자. 거기 물이 있다. 물 먹으러 가자. 그거밖에 없어요. 가서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2.5km 또 뛰는 거예요. 예. 그게 뭔 생각이 있냐 이거죠. 내가 머릿속에 들었던 수많은 잡동선이 그 근심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되거든요. 몸이 편안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네. 극한 상황으로 내 몸을 내민다면은 뭐 세상 내가 걱정했던 것이 하나도 그게 걱정거리 아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큰 걱정에 작은 걱정은 묻혀버리거든요. 몸이 편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해요. 심지어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죠. 10년 전에 누군가 나에게 좀 서운한 소리를 했어. 그거 부에게 자꾸 걱정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편해서 그래요. 정말 먹고 살기 바쁘고 당장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 피가 마릅니다. 그 순간에 뭐 누가 그 순간에 그렇게 돈에 쫓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뭐 모임을 가자 아니면 뭐 무슨 누구 회갑인데 또 거기 와라 그러면 갈 수 있겠냐 이거죠. 못 가는 거예요. 절실해져가지고 자기 문제로 절실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살다가 보면은 뭐 자식의 결혼식이다 초청하는데 친구가 못 와요. 그리고 무슨 행사에서 초청인데 못 옵니다. 왜 인간성이 저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급박한 사연이.
그렇게 되면은 이 두문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불러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쟤 왜 저러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급박해진 거고 쫓기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자기 문제에 묻혀가지고 남의 그 잔치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또 어려워진 가운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도를 깨치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야, 그렇게 내가 평소에 중시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려져 보니까 남에게 상처받던 마음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요?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중요한 거구나. 돈이 있어야지만이 중요한 거고,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남자가 떠나가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돈이구나. 내가 돈이 있어야지, 돈 10,000원이 있어야지만이 식당에 가서 내가 한 끼 벌고 오시구나. 야, 돈이 참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라는 거죠. 다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 자식을 키워놔서 돈을 물려줬더니 저그들끼리 말이야 잘 살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결혼을 시켜놨더니 싸움받지만 해. 그리고 부모 원망해. 그러니까 야, 자식도 필요 없다. 보험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친구 밥도 사서 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제가 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무슨 강사가 돈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돈의 이제 소중한 가치를 저희가 깨닫자 이거죠. 예전에 우리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별거냐 얘기하는데 돈 되게 소중한 거죠. 돈에 얽매이고 너무 이제 돈만 쫓고 이제 이러면 이제 인간을 깨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정말 10,000원. 우리 이제 여기서 그 10,000원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 수련원에서 이 10,000원의 가치는 10,000,000원. 1,000,000원. 예. 1,000,000원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례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10,000원 받죠? 예. 그 10,000원이 그 10,000원입니까? 그렇죠. 그 10,000원이 10,000원의 가치가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00원에서 내가 이렇게 참 마음을 정갈하게 먹고 수련을 하고 그래서 그 상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돈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이런 데서 배우는 거죠. 그 가지고 10,000원 어디 가서 그냥 내가 잠깐만 일해도 몇만 벌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중함을 이제 여기는 거 이런 거죠. 고생을 해봐야 되고 내가 없어져 봐야 되고 깨져 봐야 되고 터져 봐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거를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깨지고 터지고 그럽니까? 다 그 무모한 나의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마음이 무모했던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성격이 아주 무모해요. 무모하다. 아주 그냥 안전빵이 아니라 무모한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깨지고 터지게 되더라고요. 깨지고 터지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모한 성격도 참 이게 좋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 역행을 한다는 거죠. 역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죠. 역행즉 고이요. 역행즉 오.
줄여가지고 역행즉 오 이렇게 거꾸로 내가 살고 힘들게 살고라면은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 깨달음. 이렇게 사는 건 무슨 깨달음이냐? 이렇게 사는 거는 참 사람 사는 길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고요. 또 역행즉 오에서 이 깨달음 오자라는 거는 내가 거꾸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정작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걸 아주 절감을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느끼지 않고서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절절하게 우리가 이 고통을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마음이 이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육신은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 허물어지기 쉽고, 그래서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잡념을 없애야 된다는 거. 내가 이 무모해서 몸이 수고로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걱정하지 않으면 주색이 빠져서 행동이 일정하지 않다. 이거는 뭐냐면 마음에 어떤 건전한 걱정거리, 건전한 그런 근심 이런 건 필요한 거죠. 나를 어떻게 내가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걱정거리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거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기어 항상 기쁠 수 있고 그랬어요. 몸을 수고롭게 했을 때 내 마음이 평화롭죠. 즐거움은 근심한 데서 생기어 시름이 없으니. 즐거움이란 근심한다. 근심이란 거는 부정적인 근심이 아니라 내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다시금 그렇게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런 거죠. 이런 데서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거운 자가 근심과 수고로움을 어찌 질 수 있겠는가 했어요. 내가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면은 건전한 근심거리, 건전한 걱정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성찰할 때, 내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자기 마음 속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어제 목요일날 자기 성찰 시간 가졌죠?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할 때 좀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나를 이제 씻어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제 밝혀주고 그런 것이 이제 건전한 근심 걱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늘 자기를 다그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거기에서 참다운 즐거움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할게요.